2017년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절망과 충격 속에 빠뜨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2명의 10대 소녀가 공모해 일면식도 없는 8살 아동을 유괴 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 유기한 범죄입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김양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였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범행을 도모한 박양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또래 소녀였다는 사실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다 할 원한도 동기라고 부를 만한 이유도 없이 오직 살인을 하기 위해 살인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평범한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이 대범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범행 당시 김양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간넘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결국 소년법의 한계로 인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그쳤고, 잔혹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유는 끝내 철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령 작가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앙탈 한번 부리고 들어가 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범행 2달 전 김양과 박양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난 데서 비롯됩니다. 두 사람은 살인, 시체 훼손, 인체 해부 등 극단적 소재를 다룬 영화와 소설 등 공통 관심사를 공유했고, 점차 서로의 비뚤어진 충동을 정당화하며 범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박양은 인간의 손가락과 폐 등을 소유하고 싶다는 망상적 욕구를 표했고, 김양은 이를 위해 실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선정했고, 발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장소와 시신 훼손 및 유기 방법까지 세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범행 실행일인 2017년 3월 29일 오전, 김양은 어머니의 옷과 성을 낫으로 변장을 한 뒤 박양에게 사냥을 나간다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동네 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동선을 지켜보던 중 정오 무렵 A양이 친구들과 놀다 귀가가 늦어 부모에게 전화하기 위해 김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다가왔습니다. 김양은 배터리가 없다며 집에서 전화하라 유도했고, CCTV를 피하기 위해 33층에서 내려 15층 집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A양에게 반려묘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행동한 뒤에서 태블릿 PC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기절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실시간 공유했습니다. 이후 김양은 A양의 목을 다시 졸라 결국 살해했습니다. 살해 직후 김양은 A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가장 먼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했고, 이어 시신을 여러 부위로 분리하며 장기 일부를 적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약 8분간 통화했는데, 김양은 울먹이며 사람이 눈앞에 죽어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박양은 침착하라며 범행을 지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오후 2시경 심리적으로 안정된 김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종량제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 위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A양의 손가락은 투명 약병에 담아 챙기고 적출한 장기 일부는 종이봉투에 담아 박양에게 건넸습니다. 박양은 받은 사체 일부를 가위로 잘게 절단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그 시각 A양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애타게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CCTV 분석 끝에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119 구조대가 아파트 옥상 구조물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고,
이내 김양의 집에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 그녀는 다음 날인 3월 30일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양은 정신질환 이력과 다중인격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박양 역시 범행을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확인해 4월 10일 체포했습니다. 김양은 정신감정 후 5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박양은 5월 8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양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 박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모가 아니라 방조로 인정되어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법 개정 논쟁을 극도로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만 14, 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의 한계와 신상 비공개 조치가 국민 정서와 현저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법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거세졌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범죄는 절도 중심에서 폭력 중심으로 양상이 변화했으며 전체 범죄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강도 높은 범죄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특히 구범 이상 전과자의 수가 근소하게 증가한 점은 소년법의 처벌과 재활 프로그램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성과 일률적 적용에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가해 청소년의 성숙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 처벌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질적 교정과 재범 방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활 시스템 역시 전문성과 현실성이 부족해 청소년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법적 도덕적 기준을 이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재범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기준을 벗어나 명확하고 세분화된 처벌 체계, 실효성 있는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복지 교육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소년법의 빈틈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시에 비극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